사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 그러면 한번 박수 쳐보세요.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활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고선희 담당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운영하고 있는 오선희라고 합니다. 저는 시청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적으로 기초생활보다 수급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6개 기관이 있는데 전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거는 다른 기회에서 하고 있고 저는 희망복지지원대라고 다른 이런 민간 자원들과 우리 복지 대상자들을 서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지원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알아주는 인생치료 공사회가 어떤 조직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서 또 봉사를 하는데 저희는 월급을 받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다리를 털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듣게 돼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 앞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집에 봉사를 가시다 보면 어떤 집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어떤 집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보호를 못 받더라 그런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으셨잖아요. 이거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는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매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최저 생계비 기준이라고 해서 고시를 하는데요. 가구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1인 가족이면 57만원, 2인 가족이면 97만원, 3인 가족이면 126만원 이렇게 가구마다 기준액을 정해서 이 소득에 못 미치는 가정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그 가정에 벌어들이는 소득만 보느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도와주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다양하게 봐서 그 가구의 소득을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두고 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득 인정액을 할 때 우리가 소득이 하나도 없고 재산만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재산, 주택, 토지 이렇게 있는 거는 그 소득의 그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이 없지만 뭐 재산이 한 6, 7천만 원 있는데 그것을 월 소득으로 바꿔보니까 그 월 소득만 있는 사람의 60만 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적용이 되면 그분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시고 그 이하에 들어오면 해당이 되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부양의무자들이라고 해서 그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범위는 우리가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는 이제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도 아들이랑 딸이랑은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드려요.
아들은 30%를 이건 너무 깊숙이 들어가긴 하는 건데 그래도 현재 출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친정 부모를 부양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조금 차등을 둬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는 전부 재산조사, 소득조사 이런 거를 해서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식구 너무 자식들 너무 많아 보니까 수급자 신청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하시거든 말씀 해도 안 될 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자녀분들이 재산 소득을 하긴 했는데 부양 능력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지만 뭐 일용소득이라든가 기타 소득들이 낮아서 자기네 생활을 하는 것도 빠듯해서 부모님을 부양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가구들은 국가가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 하나 집 이서분한 수급자 신청해도 안 될 거라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가끔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들도 기초자산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가구마다 한 3,40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해드리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어디 조그마한 집이라도 비렁이네 이렇게 살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그런 거는 또 동해강의를 신청을 해보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적극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시다라고 하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비도 받고 주거비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고 또 교육비도 받고 출산을 하면 해상급여도 받고 돌아가시면 장제급여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보편적으로 다 받으시는 서비스인데 출산해야만 생계 주거비는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출산은 출산해야만 또 교육은 학교를 가야만 그리고 장제비는 돌아가셔야만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생겨야 발생하는 급여들이고 또 우리가 또 오해하시는 것들 하나 중에 국민기초 1종, 2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기초 수급자는 급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의료급여를 받다 보면 1종 급여 대상자가 있고 2종 급여 대상자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본이 2종 수급자가 기본이고 의료급여는 2종을 드리는데 근로를 하실 수 없는 가구들로만 구성된 가정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중증장애인 아니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서 근로를 하실 수 없다고 병원 의사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받아서 근로무능력자로 평가받으신 그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 1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종으로 급여를 받으시고 있는데 혹시 질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시거나 그러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받아서 읍면동 사무소로 가서 내서 판정을 받아서 의료급여 혜택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그러면 저는 법적인 보장급여 체계 안에서 도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수급자가 되면 기타 타 기관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국에서 기본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또 한전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월 8만 원 이내에서 해드리고 TV 수신료 이런 것들 감면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그 안내 통지서를 전부 집에다가 보내드리긴 해요.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글이 작아서 잘 안 읽으신다거나 그냥 됐구나 이것만 하고 잘 안 읽어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잘 신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거는 또 신청 준비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을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방문하실 때 또 도와주신다면 또 그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우리가 일정 금액의 돈은 받아서 아까 1인 가족 57만 원이래 하고 2인 가족 97만 원이래 하고 그러면 할머니가 수급자가 되면 한 분만 사시니까 한 50만 원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보충급여 형식을 띠거든요. 이제 할머니가 57만 원이 기준인데 나라에서는 현금급여를 57만 원을 다 안 드리고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을 46만 원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까 아들, 딸, 사이, 며느리 재산 소득을 해보니까 부양능력은 미약해서 한 30만 원 정도는 이 할머니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가족들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아까 46만 원에서 그 가구의 평가된 금액 30만 원을 빼면 16만 원만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현금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너무 작아서 수급자가 되어도 생활하기가 곤란하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보충적인 급여 체계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이라든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거는 제가 알려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런 저소득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가적인 정책은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 사업은 질병이라든가 노령이라든가 급작스러운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사상의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생계비, 그러니까 주로 일을 하시던 분이 오늘 내가 막 엄마가 열심히 일하던 주 소득자였는데 돌아가셔 버리니까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생계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최대 60만 원 이내에서 일례 지원을 해드리고, 또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의료비들이 모자라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둬서 한 달 이내에 치료가 끝나느냐, 한 달 이상의 치료 기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40만 원, 6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소득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60만 원 이내에서 장제급여로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장제급여 부분, 장제급여가 이제 돌아가시면 1인당 75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거는 장제를 치른 분한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도 우선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민법상 걸리는 부양과 친족도 이렇게 되지만 무형보자여서 그 제3자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장제를 저희가 행정에서는 보통 그런 무형보자인 경우에 자기사분하고 연결을 해서 그 금액에 장제를 치러주시도록 부탁을 해서 그 자기사분들한테 그 돈을 지급하는데, 혹시 선생님들이 그분들하고 무형고이신 보호 대상자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시다가 그분의 장례를 치르시고 싶다라고 하면 장제를 치르시고 그 장제급여분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장제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선 돌아가시게 되고 장제를 이렇게 치를 거다라고 하는 건 사전에 그 동네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내셔야 되잖아요. 장례는 치르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무형보자 처리로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같이 먼저 의논을 하시고 장례를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게 또 저소득 중인 특별 생계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셨는데 탈락된 가구,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곤란한 가구들을 선정을 해서
1인 가족, 2인 가족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면 7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차등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쭉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뭐 선생님네가 추천하기 이전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쪽에다가 다 추천 의뢰를 합니다. 보통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90여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재소사를 하지만 그 곤란한 가정이 그렇게 생활이 피는 날은 잘 없더라고요. 소득이 생긴다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 신규로 이 사업에 진입하는 대상자들은 아직은 좀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신입생의 경우에 교복비 일당 35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중복 지원이나 3월 달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학교가 적응이 안 돼서 4월 달에는 다른 학교로 들어가니까 새로 교복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고 1인인 경우에 꼭 한 번 이것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에 간병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상당히 계층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연고자가 없어서 그 간병이 꼭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유료 간병을 지원을 하는데 무한정 지원을 할 수는 없고 한 달 이내 범위 내에서 유료 간병을 지원하는데 이것 또한 좀 안타깝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서 보통은 이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고 하면 상반기에 발생하시는 그런 그 대상자분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 조금 수월하긴 한데 하반기가 돼가면 예산액이 떨어져서 또 간병이 꼭 필요한데 지원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셔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든 저기 또 한테 그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고시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107개 질환인데 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육지부에 가서 질병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제주도에서는 또 교통비가 만만치 않아서 교통비를 지원을 합니다. 교통비라고 하면 딱 저기 항공료하고 백값 이거 두 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1년에 12회, 한 달에 한 번 기준으로 해서 12회까지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는 고역제 환자인 경우에도 도해 진료를 받을 경우에 똑같이 항공료하고 저기 백값하고 이거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중에 만 65세가 넘으시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주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에서만 특별히 신고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 월세, 그 연세의 금액 기준으로 나눠서 뭐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4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그 상반기에 1회 그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이미용료 그리고 목욕비가 한 달에 5,000원, 6,000원씩 나가는데 그거는 월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80세 이상 그 이상이 되신 분들 장수수당 지급하는 거 알고 계시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누구다 상관없이 그냥 80세만 넘으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신청을 안 하면 안 드리니까 어르신들이 또 편지를 보내도 잘 읽지 못하고 하면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뭔가 읽어보시고 신분증이나 통장이나 해서 같이 어르신이랑 의견동에 가서 신청하시면